대통령이 된다면 내란 행위를 지울 수 있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거는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다. 해프닝이었다 하면서 본인이 저질렀던 이 중차대한 본인이 말했잖아요. 땅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고요. 그런 일들을 막으려고 했던 마지막 자구책이었다. 두 번째는 대선에서 후보가 돼서 떨어지더라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재판을 받게 되면 이거는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또 다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대권 욕심도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실제 욕심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저는 대권 욕심도 있었다고 보이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별의 순간이 본인에게도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헌정사에서 어쨌든 두 번의 국무총리를 한 게 과거에 김종필 의원하고 두 번째 한덕수 총리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헌정사에서 두 번의 총리를 한 번 하지만 대통령 한 번 하는 건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저는 대권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그때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주류가 친윤계였기 때문에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본인이 잘만 하면 이 친윤계가 밀어주면 대권 후보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한철 총리가 최우진실에서 강조한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하고 계엄을 절대 돕지 않았다. 이 두 점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보면은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기억이 없다라고 최대한 강조를 했어요. 저 소리를 제가 마지막 최우진실을 듣고요.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그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네. 그런 조금 뭐 미사오가 생각나는데요. 그냥 저 말을 한덕수 전 총리의 입을 빌어서 하자면 멘붕이었다. 이거잖아요. 나 멘붕이었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런 것이고 사실 돕지 않았다. 이 얘기는 그냥 그 CCTV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CCTV 보셨잖아요. 아니 돕지 않은 사람이 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웃으면서 웃는 그 장면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하면서 손짓발짓하면서 문건 넘겨가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게 돕는 거지. 그러면 뭐예요? 머리를 쥐어뜯고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괴로워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멘붕이 왔다? 아니 지금 멘붕이 온 사람은 국민들이지 본인이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한 나라의 총리면 정신이 아득하고 멘붕이 왔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본인은 거짓말로 최우진술을 일관하면서 국민들을 끝까지 우롱했고요. 사실 제가 가사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멘붕 이후에 정신을 차려서 권한대행이 됐을 때 그는 무엇을 했죠? 내란의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내란 특검에 대해서 찬성했나요?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헌재 재판소장 탄핵에 대한 부분들 진행 빨리빨리 속히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임명 안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탄핵 심판에 대한 파면을 막으려는 의도가 보여서 그때 무슨 일을 했냐.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헌법재판소장 2명을 임명합니다. 추천했잖아요. 이런 일을 했던 분이 무슨 내란 사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래서 전혀 개진의 여지가 없고요. 정말 50년 공직 생활의 이 마지막이 참 비루하게 끝났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영주 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렇게 충격을 받고 나는 반대를 했는데
권한대행에 앉은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그런 생각과 주장을 했던 사람의 행동이 맞느냐? 뭐 물론 대선 출마까지도 합니다만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보면 저는 비상계엄 당시에 본인이 국무위 회의에 그래도 부의장이거든요. 아마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 결사 반대를 했다면 저는 비상계엄을 그나마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는 왜냐하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한덕수 어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후 진술에서마저도 본인이 진지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거든요. 예. 어쨌든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나 반성이 없었다는 부분인데 저는 그 첫 마디 들으면서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놀랐는 게 왜냐하면 저는 아마 비상계엄 당일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먼저 계엄 선언문을 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가령 하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과연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작년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와이 방문을 할 때 그때 네. 비상계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동행했던 강호필 그때 합참의 어떤 본부장이 네. 돌아와서 신원식 그때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에 하와이를 갔더니 대통령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술이 얘기한다. 있었죠. 그래서 예. 신원식 장관이 김용현 장관에게 김용현 그때 경호실장이 이걸 항의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좀 그 해석을 넓혀 보면 저는 아마 그 신원식 장관이 국무총리에게도 이 사실을 조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보면 8월 달에 국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또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일국의 국무총리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비상계엄 당일날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 계엄 선포문을 줬을 때 저는 아마 한덕수 총리는 아 이제 올 게 왔구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혀 낯선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거라 이런 것들도 보면 결국 나름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비상계엄에 있어서만큼 어쨌든 한덕수 총리의 어떤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그리고 어쨌든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국회에서 어떤 동의를 받은 어떤 일국 총리로서는 당당하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보면 결국은 뭐 한동훈 대표하고 어떤 국정을 운영한다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대통령 출마까지 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예. 이 탄핵에 대한 상황들 아니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상황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책임이라든가 어떤 사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준우 대변인께서 저 한 전 총리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상계엄 선포가요. 이제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청취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과 선포는 오직 대통령만 하게 돼 있거든요. 헌법상.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대통령이 난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상 국무위원들이 거기서 반대 의견을 계속 낼 수도 있지만 네. 대통령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물리적으로 대통령을 뭐 끌어안는다거나 뭐 전기를 코드 뽑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못 막는다. 예, 애초에? 막기가 사실 어렵죠. 예. 현실적으로는. 근데 지금 지났기 때문에 지나고 나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무슨 전기를 끊든지 카메라를 깨든지 방송 카메라를 깨든지 마이크를 뺏어버리든지 해서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예. 또 하나 지금 보면 이제 그 내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혐의를 보면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확정 본 재판에서 내란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조적인 재판에서 거기에 동조했다거나 거기에 방조했다거나 그런 이제 재판 결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또 모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방조는요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는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혐의가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간접적이고 보조적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전부 다 무조건 싸잡아가지고 혐의를 넣은 건데 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인정받는 것 이것도 법적으로도 모순이 되거든요. 특정이 안 된 거예요. 행위가 적극적이었느냐. 적극적이도 혐의가 인정되는 거고 예. 혐의가 보조적이어도 혐의가 인정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재판에 어떤 그 죄가 정해지는 그런 경우는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끝까지 비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죠. 100번 양보해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에 보였던 행동 그리고
그 지금까지도 증언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거짓말을 한 이후에 만약에 저 CCTV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았을까요? 예. CCTV가 공개된 이후에 사실상 본인이 이 문건 봤다. 원래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2월 3일 날 너무 정신없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그 개업 문건이 있었더라라고 거짓말했잖아요. CCTV 때문에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결국 얘기하는 게 뭡니까? CCTV 본인 나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난 기억이 나지 않지만 CCTV에 내가 있더라라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도 또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그냥 단순히 그날 당황스러웠고 그렇기 때문에 말리지 못했다. 이 혐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사후 문건,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그러니까 마치 계엄이 이 사전에 뭐 문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하다가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담한 혐의도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제 최우진 수석 때 뭐라고 했죠? 박물관으로 가는 줄 알았다. 그 문서가. 네. 이런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끝까지 거짓말했어요. 만약에 정말 그날 나는 당황스럽다는 말을 할 거면 그래도 최후 진술에서는 솔직하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이후에 잘못했고 이거를 인정했어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든지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일관한 거는 저는 좀 끝까지 비겁한 모습이었다고 평가하고 예. 싶습니다. 당황해서 그렇다. 이 말이요. 뒤에도 나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도 당황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이제 뭐 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걸 넘어서 아예 대권의 도전까지 했었죠. 그렇다면 뭐 복귀해 보자면 그때는 또 왜 그랬는지 또 한번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할게요. 네. 한덕수 전 총리의 정치 행보라고 할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김문수 후보하고 국회 사랑제에서 단일화하자는 얘기를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내리에 남거든요. 근데 앞서 최후 진술의 내용과 그거를 연결시켜 보면 두 분께만 한번 여쭤볼게요. 한덕수 전 총리는 왜 정치권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어요? 본인이 내란 혐의로 지금 구형 15년을 받았잖아요.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서죠.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에서 만에 하나 뭐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내란 행위를 지울 수 있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거는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다. 해프닝이었다 하면서 본인이 저질렀던 이 중차대한 본인이 말했잖아요. 땅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고요. 그런 일들을 막으려고 했던 마지막 자구책이었다. 두 번째는 대선에서 후보가 돼서 떨어지더라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재판을 받게 되면 이거는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또 다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본인이 국민들을 다 속였잖아요. 사실상 인지해서야 알지만 당시에 국민들한테는 나는 반대했다라고 하면서 권한대행까지 버젓이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끔찍한 일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대선 후보로서 돼서 당대표가 됐다면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현재도 상태가 안 좋지만 더 말하자면 정당으로서 존립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상황을 아마 고려한 자기 정치를 위한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한 대선 후보 출마였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저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살길이 살길은 저거예요. 정치권에 뛰어들고. 그렇습니다. 성추 아니요 저는 한편으로 볼 때 이거 전 대권 욕심도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실제 욕심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저는 대권 욕심도 있었다고 보이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별의 순간이 본인에게도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헌정사에서 어쨌든 두 번의 국무총리를 한 게 과거에 김종필 의원하고 두 번째 한덕수 총리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헌정사에서 두 번의 총리를 한 번 하지만 대통령 한 번 하는 건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저는 대권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그때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주류가 친윤계였기 때문에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지만 예.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본인이 잘만 하면 이 친윤계가 밀어주면 대권 후보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예. 아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한덕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단일화되면 그때 당시에 탄핵 반대 여론하고 해서 잘하면 대선에서 아마 탄핵 대선을 하더라도 본인이 해볼 만하다 하는 생각도 했을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중에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책임 또는 사법적 책임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지만 예. 저는 나름대로 두 번의 총리를 지내고 난 이후에 나오는 어떤 나름대로 저는 대권 욕심도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뭐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